한국에 미쳐서는 난리가 났다고요. 나토에서 서로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한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 자랑스러우신 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군사 저널리스트로 살아왔습니다. 15년 경력의 군사 전문가로서 나토 회의장에서도 얼굴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것은 냉철함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분석력. 그것이 저의 무기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편집장에게서 온 메일을 확인하는데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 현장 취재 요청. 화면을 보며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석 달 전 제가 썼던 칼럼이 떠올랐거든요. 동아시아에 과장된 마케팅 무기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칼럼은 나토 내부에서 꽤 화제가 됐었어요. 폴란드가 미국이나 독일 대신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다는 소식에 대한 분석이었죠. 당시 저는 실전 경험 없는 무기 체계에 대한 맹신은 위험하다고 썼습니다. 많은 서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공감했던 내용이었어요. 화면을 내리며 편집장의 지시를 읽었습니다. 다음 주 폴란드 바르샤바행 티켓과 현지 군부대 접촉 허가, 그리고 일주일간의 특별 취재 일정,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 칼럼이 논란이 된 이후 폴란드 측에서 직접 와서 보라는 초청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조수이자 촬영 감독인 줄리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줄리앙은 신이 나 있었어요. 젊은 친구라 새로운 경험에 항상 목말라 있었거든요. 줄리앙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실제로 볼 수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무기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죠. 저는 화려한 도장만 칠한 장난감을 보게 될 거라며 줄리앙에게 실망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줄리앙의 열정은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통화를 끊기 전 줄리앙은 한국 방산에 대해 한번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어떻겠냐고, 폴란드가 큰 돈을 쓰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는 왜 수십억 달러를 들여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사들이는 걸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이 커진 것은 이해했지만 하필 한국산이었다는 점이 의문이었죠. 유럽이나 미국산 무기가 아닌 고작 한국의 장비를 신뢰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의문이 맴돌았어요. 바르샤바행 비행기 티켓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가을 하늘은 언제나처럼 회색빛이었죠. 창가에 비친 제 모습도 굳은 표정이었어요. 냉철한 분석가. 그게 제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저와 줄리앙을 맞이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마리우시는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기 직전의 얼굴이었죠. 차에 올라타 약 1시간을 달려 바르샤바 외곽의 군사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돈된 훈련장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공군 기지 쪽으로는 FA-50 경공격기 몇 대가 대기 중이었죠. 표면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아직 저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외관만 번지르르한 무기는 많이 봐왔으니까요. 줄리앙은 이미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서 어린아이 같은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달리 줄리앙은 순수하게 테크놀로지 자체에 감탄하는 타입이었죠. 마리우시가 폴란드 육군 제1기갑여단 사령부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코발스키 대령을 만났어요. 코발스키 대령은 제 칼럼을 이미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직접 확인해보라고 권했죠.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폴란드 병사들이 K2 전차 주변에서 정비훈련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이 상당히 능숙해 보여 살짝 의아했어요. 그리고 훈련장에 도착하자 커다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K9 자주포의 포격 훈련이 한창이었어요. 멀리 설치된 표적을 향해 연속 사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제게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첫 도입 후 단 3개월 만에 완전 작전 태세를 갖췄다고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새로운 무기체계 적응에는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3개월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건 분명 과장된 홍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K2 전차를 한번 시승해보라고 했죠. 좁은 해치로 들어가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디지털화된 내부는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조준 시스템부터 엔진 반응까지 기술적으로는 분명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부대 식당에서 폴란드 장병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산 장비에 대해 믿기 힘들 정도로 신뢰를 보였어요. 한 병사는 이전에 쓰던 구식 소련제 장비와 비교하며 K2 전차가 얼마나 직관적이고 운용하기 쉬운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잠시 흔들렸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죠. 그리고 오후 훈련에서는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무기 체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줄리앙이 감탄하며 촬영에 몰두하는 동안 저는 코발스키 대령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실전에 강한 장비라면 왜 나토의 주요국들이 도입하지 않냐고요. 코발스키 대령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대 전장을 준비하는 건 스펙 비교가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요. 한국으로부터 단순히 무기를 사들인 게 아니라 그들의 전투 시스템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덧붙였죠. 바로 이 장비들이 곧 전장을 바꿀 거라고요. 그의 말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본 모습들이 단순한 과시용이라고만은 할 수 없었거든요. 무언가 저는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는 길 줄리앙이 물었습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냐고요? 제가 말했죠. 내일 오전까지 훈련 참관하고 오후에는 바르샤바로 돌아갈 거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취재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 다음 날 아침 예정에 없던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우리 숙소를 찾아와 급박한 표정으로 전했어요. 훈련 일정이 변경되었다고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실전급 대응 훈련이 갑작스레 추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줄리앙에게 동행을 요청했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취재 일정은 바르샤바 근교에서만 이루어질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발스키 대령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칠 거냐며 줄리앙은 이미 눈을 반짝이며 장비를 챙기고 있었죠. 결국 동의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특별 지급받은 안전장비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방탄조끼와 헬멧, 그리고 비상시 사용할 통신장비까지 마치 실제 전장에 가는 것처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일기예보는 오후부터 폭우를 예고하고 있었죠.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군용 헬리콥터를 타고 북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점점 황량해지는 폴란드 동부 평원이 펼쳐졌어요. 줄리앙은 계속해서 창밖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저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국경지대로 가까워질수록 군 병력과 장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거든요. 헬리콥터 안에서 코발스키 대령은 저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예고 없는 국경 침투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탄까지 사용한다고 했어요. 물론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실시한다고는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긴장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착륙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체감되었죠. 이곳의 분위기는 바르샤바 근교 훈련장과는 전혀 달랐어요. 병사들의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웃음기 없는 진지한 표정과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 그리고 마치 실제 전투를 준비하는 듯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야전 지휘소로 안내받으며 눈에 들어온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장한 K2 전차들이 위장막에 가려져 있었고 K9 자주포 수문이 이미 전방을 향해 정렬되어 있었어요. 상공에선 FA-50 경공격기가 순찰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작전 태세 같았어요. 지휘소 내부로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전술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응 시나리오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줄리앙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 대응 태세라면 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훈련이 정말 예정된 것이냐고요. 대령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고요. 정찰 드론이 미식별 무장 집단의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야전 통제소에서는 모든 장비가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장비들이 보여주는 통합력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생생한 취재 현장에 있다는 게 짜릿하기까지 했죠. 오후가 되자 하늘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코발스키 대령이 저희를 전방 관측 포인트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K2 전차의 실전 사격과 K9 자주포의 간접 화력 지원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줄리앙은 흥분해서 장비를 점검했지만 저는 잔뜩 긴장했죠. 장갑차를 타고 진흙탕길을 달려 야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훈련장은 마치 실제 전장의 한 장면 같았어요. 안개비가 내리는 가운데 여러 대의 전차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고 자주포의 포신은 이미 발사 각도로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취재가 아니라 전장일 수도 있다고요. 줄리앙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서도 같은 깨달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군사 저널리스트로서 많은 훈련을 취재해왔지만 이번만큼 실전에 가깝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전방 관측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어요. 우리는 참호막 내부에 위치한 임시 관측소로 안내받았습니다. 진흙투성이 참호를 지나 들어간 콘크리트 구조물은 생각보다 견고해 보였어요. 내부에는 관측 장비와 통신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코발스키 대령이 저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사격 훈련이 진행될 거라고요. K2 전차의 정밀 사격과 K9 자주포의 간접 화력이 시범을 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관측소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사격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줄리앙은 외부에서 직접 촬영하고 싶어 했고 코발스키 대령도 허락했어요. 안전거리만 유지한다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줄리앙은 신나서 장비를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함께 밖으로 나가 맞은편 언덕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됐어요. K2 전차의 포탄이 3km 밖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줄리앙은 최대한 가까이서 그 순간을 담기 위해 계속 위치를 바꿨어요. 저는 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그는 완벽한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다며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다음 두 번째 사격은 K9 자주포였어요. 멀리서 포성이 울려 퍼졌고 포탄이 날아가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표적 지역에 연속으로 포탄이 떨어졌어요. 정확도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의 화력이 조화롭게 결합된 모습이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관측소에 있던 병사가 뛰어나와 저희에게 소리쳤어요. 미식별 드론이 접근하고 있다고요. 코발스키 대령은 즉시 사격 중단을 명령했지만 마지막으로 발사된 포탄이 아직 공중에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드론 경보와 함께 포탄의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포탄이 예정된 표적이 아닌 우리 주변 지역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코발스키 대령이 무전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갑자기 주변에 있던 송전탑에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송전탑이 무너졌고 그 순간 모든 전자장비가 멈췄어요. 전파교란과 정전이 동시에 발생했던 겁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연기와 흙먼지로 가득 찼어요. 시야는 5m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려졌고 귀는 폭발음으로 멍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어요. 혼란 속에서 줄리앙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곳은 제 왼쪽 약 20m 지점이었어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그의 이름을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전기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든 통신이 끊긴 상태였어요. 코발스키 대령은 즉시 미식별 드론을 격파시키고 주변을 정리했어요. 그런 다음 즉시 줄리앙을 수색하라고 지시했고 저도 줄리앙이 있었던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줄리앙이 자세를 낮추고 카메라를 챙기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그 후로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색대가 구성되었고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과 다를 바 없었고
그 속에서 제 동료가 실종됐어요. 줄리앙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은 제게 관측소로 돌아가라고 권했어요. 그곳이 더 안전하니 전문 구조팀을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줄리앙을 찾을 때까지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졌어요. 연기가 거치고 주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지만 줄리앙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송전탑 파편이 널브러져 있었고 땅은 포탄의 충격으로 파여 있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줄리앙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약 30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이 제게는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줄리앙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5년간 함께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돌아다닌 친구였고 제가 책임져야 할 후배였습니다. 그런 줄리앙이 제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구조팀은 드론과 열감지 장비를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움직이며 계속해서 줄리앙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전도 끊긴 상태였고 구조팀이 투입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 마음속에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구조팀이 활동을 시작한 지 정확히 1시간 30분 후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색 중이던 K808 장갑차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코발스키 대령이 즉시 저를 데리고 발견 지점으로 향했죠. 진흙탕 길을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줄리앙이 무사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K808 장갑차가 참호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멈춰 서 있었어요. 그곳은 작은 방파제 뒤편의 송수관 틈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차에서 뛰어내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줄리앙을 발견했죠.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송수관 틈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흙과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다행히 호흡은 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재빨리 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절 상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줄리앙이 발견된 곳을 살펴보니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포탄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그를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틈 사이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가 바로 옆에 떨어져 있었어요. 불과 몇 센티미터만 차이가 났더라면 줄리앙은 그 무게에 깔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겁니다. 구조대원들이 줄리앙을 들것에 실어 응급처치 천막으로 옮겼어요. 저는 바짝 따라붙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줄리앙의 몸에서 방탄조끼와 헬멧을 조심스럽게 벗기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방탄조끼에는 날카로운 금속 파편이 여러 개 박혀 있었습니다. 조끼가 없었다면 그 파편들이 그의 몸을 관통했을 거예요. 의무병이 줄리앙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고 단지 충격으로 인한 타박상과 약간의 출혈만 있었어요. 그의 목과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추 보호대와 백보드를 적용했습니다. 줄리앙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안정적인 상태였어요. 코발스키 대령은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아마도 미확인 드론과 마지막 포탄 발사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로서는 기자라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다 우리가 자처해서 따라온 거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했죠. 다만 줄리앙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줄리앙을 이동식 야전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는 그의 옆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들것이 구급차에 실리는 순간 비로소 그의 눈꺼풀이 깜빡였어요.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겁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의료진이 즉시 줄리앙을 진료 테이블로 옮겼어요. CT 촬영이 가능한 이동식 의료 장비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인지 놀랐어요. 이런 최전방에서 이렇게 신속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줄리앙이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그의 장비를 정리했어요. 놀랍게도 카메라는 거의 무사했습니다. 방수 케이스가 충격으로부터 보호한 덕분이었죠. 그런데 그의 방탄조끼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조끼를 뒤집어 안쪽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땀에 젖은 라벨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 방탄조끼였던 겁니다. 그것도
최신 다중 충격 방지 시스템이 적용된 고급 모델이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한국산 장비가 제 친구의 목숨을 구했다니. 코발스키 대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는 한국산 무기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체계라고 했었죠.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줄리앙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을 때 저는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폭발 상황과 1시간의 수색 그리고 K808 장갑차와 열감지 드론을 이용한 구조 과정까지. 줄리앙은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취재하러 온 장비에 의해 구조되다니 아이러니하다고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다행히 뇌진탕이나 내부 출혈은 없었어요. 단지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줄리앙이 착용했던 헬멧과 방탄조끼 덕분에 심각한 부상을 면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방탄조끼의 다중충격 시스템이 폭발의 충격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쓴 칼럼에서 한국산 장비를 과장된 마케팅이라고 비난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지금 제 앞에서 친구의 목숨을 구했어요. 줄리앙의 회복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단순한 사건으로 넘기지 않겠다고요. 제대로 알아봐야 했어요. 한국산 방위 장비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왜 폴란드가 그토록 신뢰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줄리앙이 회복되는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편집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줄리앙의 사고와 구조 과정을 듣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리뷰가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판단했나 봐요. 결국 서울행 항공권과 2주간의 취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줄리앙에게는 파리로 돌아가 충분히 휴식하라고 했어요. 그는 아쉬워했지만 의사의 권고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대신 그 장비를 만드신 분들께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며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흐린 가을 오후였습니다. 공항부터 놀라웠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과 최첨단 시설 그리고 효율적인 입국 절차,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이미 이 나라의 체계적인 면모가 느껴졌어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첫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의 미팅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그들은 제 비판적인 칼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한다는 태도였죠. 투명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런 자신감이 의외였습니다. 첫날은 방위사업청의 정책 브리핑으로 시작했어요. 한국이 지난 30년간 방위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왔는지에 대한 개요였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자주국방이라는 철학을 추구했다고 해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 개발이 최우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모든 군사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시설들로 가득했어요. 무기 시스템 개발부터 전장 환경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것이 한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는 저에게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기술적 우위보다 생존을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북한과의 국경이 서울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군사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화려함보다 신뢰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야전 시험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실제 장비들의 테스트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내구성 테스트와 K9 자주포의 연속 발사 시험, 그리고 방탄 장비의 충격 테스트까지 모든 테스트는 극한 조건에서 이루어졌어요. 비나 눈 그리고 지늘까지 극한의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정상 작동하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특히 놀라웠던 건 방탄 장비 테스트였어요. 줄리앙이 입었던 것과 같은 모델의 방탄조끼가 다양한 충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보여줬습니다. 총탄뿐 아니라 폭발 파편, 충격파까지 고려한 설계였어요. 그런 세심함이 줄리앙의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거기서 국방부의 전략기획관을 만났고 그는 저에게 핵심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생존 시스템을 전파하는 거라고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철학과 운용 체계, 그리고 훈련 방식까지 포함된 패키지라는 겁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산업 목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병사들이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문득 육군사관학교를 한번 방문해 볼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미래 장교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강의실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 운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전술 시뮬레이션에서도 승리 조건은 적군 섬멸이 아니라 아군 생존율이었습니다. 교관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군사교리는 병사 한 명의 생명이 무기 10대보다 가치 있다는 철학에 기반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장비와 시스템은 병사를 지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폴란드에서 봤던 훈련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한국산 장비를 그토록 신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겠죠. 강의가 끝나고 한국 청년 장교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거든요. 왜 그토록 헌신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자신들이 지키는 것은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장비 하나하나에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이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무기 제조가 아니라 생존과 보호라는 철학에 기반한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이 줄리앙의 목숨을 구했던 겁니다. 호텔방에서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나쳤던 핵심은 스펙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방위산업의 중심은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가 구하는 생명이라는 가치였던 겁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가 진실을 알릴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고 그간 쌓여있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줄리앙이 회복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나토에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도입에 관한 특별 브리핑이 열린다는 공지가 와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돌아오자마자 발표를 맡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첫날 바로 나토 본부로 향했어요. 특별 브리핑이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고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줄리앙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제 발표를 직접 듣고 싶다며 나온 것이었죠. 밤새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과 인터뷰 녹취록, 그리고 현장 영상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가장 고심했던 건 어떻게 제 생각이 변화했는지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 객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브리핑 당일 나토 본부 대회의실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폴란드뿐 아니라 발트 3국과 루마니아 그리고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의 대표단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대표단도 보였어요. 제 발표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컸던 겁니다. 연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는 의외의 방식으로 시작됐어요. 몇 개월 전 제가 쓴 칼럼에서 한 문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동아시아에 과장된 마케팅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잠시 침묵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제가 군사 저널리스트로서 15년 경력 동안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기 비판을 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발표를 진행하며 폴란드에서의 경험과 줄리앙의 사고와 구조 과정, 그리고 서울에서 본 모든 것들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K808 장갑차와 열감지 드론이 줄리앙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한국산 방탄조끼가 어떻게 그의 목숨을 구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울에서 방문한 시설들과 인터뷰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공유했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한 무기 제조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생존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화려한 스펙보다 실전에서의 효율성과 생존성에 초점을 맞춘 철학이 모든 장비에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목소리를 낮추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철학을 이식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의 핵심은 기술이 사람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폴란드가 한국산 장비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국방부에서 만난 젊은 장교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들의 진솔한 미소와 자부심 넘치는 눈빛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장비가 다른 나라 군인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전했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박수가 이어졌고 질의응답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 대표들의 관심이 뜨거웠어요. 폴란드의 경험과 장비의 실전 성능 그리고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 등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품었던 의심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국 대표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산 장비의 나토 표준 호환성 문제를 지적한 거였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토 표준을 뛰어넘는 통합성을 갖추고 있다고요. 폴란드에서 본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러자 어느 아시아 계열인 듯한 기자가 한국 방위 산업의 기술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여전히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죠. 이에 대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선도적 위치에 올라섰다고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국가 대표들이 개인적으로 다가와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와 체코 대표단은 즉시 폴란드의 사례를 자세히 연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제가 비판했던 그 장비들이 이제는 나토 내에서 진지한 검토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는 길에 폴란드 대표단의 코발스키 대령과 마주쳤어요. 그는 제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 폴란드에 왔을 때의 제 태도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변화였죠. 대령은 다음 달에 있을 대규모 나토 합동훈련에 한국 장비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며 취재 오실 계획이 있냐고 물었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줄리안과 함께 파리의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그는 제 발표를 지켜본 소감을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냉철한 분석가가 아닌 진정성 있는 저널리스트로 보였다고요. 가슴으로 쓴 기사가 머리로 쓴 기사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오늘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발표가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특별 기획 시리즈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21세기 방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는 한국의 사례를 다루는 것이었죠.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써나갈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분석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가치와 철학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으니까요.